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제품의 판매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인보사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당초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과실 여부를 가려낸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로 잘 알려진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껏 3천여 명이 넘는 환자에 투약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약품 내에 허가 사항과 다른 세포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되면서 인보사의 판매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계 최초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이목을 끌었던 인보사의 성분 논란이 일자 이유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인보사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했었던 만큼 아마 느끼시는 실망도 크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인보사를 필요로 하시는 환자분들, 학계, 관계, 기업 여러분들 그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허가 당시와 기술 수준의 차이로 분석 결과가 바뀌었을 뿐 인보사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도 최초 임상시험 이후 현재까지 안정성이 우려되는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허가때와 다른 약성분이 발견된 만큼 별도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국내에 사용된 세포도 미국에서 사용된 세포와 동일한 가능성이 있어 유통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국내에 사용된 세포에 대한 검사 결과는 4월 15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사실조사 결과 주성분이 바뀌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앞서 보신 인보사 제품의 판매 중지를 둘러싼 파장과 의미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네. 그러니까 이 인보사 제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게 뭐 10년 넘은 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와는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이 인보사는 흔히 HC라고 부르는 이 연골 세포하고요. 이 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백질 물질인 이 TGF-베타1이 그 자라도록 돕는 형질 전환 세포 TC로 각각 두 가지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HC가 포함된 1핵과 TC가 들어간 2핵을 각각 3대 1의 비율로 섞은 치료제인데요. 문제는 2핵의 세포 성분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을 당시와 다른 성분이 검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2핵의 세포 조직의 증식을 촉진하는 성장 인자 유전자 TGF-베타1이 원래 들어있어야 하는데 태아 신장 세포가 함께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이 신장 세포는 2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세포인데 분리 정제가 안 돼 혼입이 됐고 신장 세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네, 회사 측도 인보사 구성 물질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오늘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15년 전 기술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성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STR 테스트라는 걸 실시해 봤더니 유전자 검사를 미국에서 실시해 보니까 이 다른 성분이 나왔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도 오랜 기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데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는 심정을 오늘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돼서 몰랐던 게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또 앞서 리포트에서는 성분이 달라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다소 좀 모호한 해명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많이 불거졌는데요. 회사 측은 이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달라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5년 전인 그 2004년 기술, 현재 기술 수준과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었다. 이런 해명을 취재진들에게 오늘 털어놨는데요. 모든 과정에서 같은 성분을 사용을 했었는데 당시 기술로는 연골세포로 판명이 됐지만 최근 기술을 적용해 보니까 이 신장세포로 확인이 됐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세포가 바뀐 게 없이 세포의 이름만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판매 중지라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당연히 불거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 그 주사 부위 통증이나 다리 부종 같은 그 102건이 식약처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최초 임상시험 이후 11년 동안 안정성이 그 우려될 수준의 부작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도 이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명칭만 달라졌을 뿐
환자가 투약해온 그 의약품이 달라진 건 없다. 거듭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이미 이 약을 투여받아서 치료 중인 환자들도 있을 텐데 이게 판매가 어떻게 하면 또 재개가 될 수 있습니까?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식약처는 일단 오는 15일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판매 그 재개 여부 또 시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도 당국으로부터 재검증을 받아서 조속한 출고 재개를 통해 그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만약 허가된 성분과 그 다르게 제조된 사실이 이번에 조사 결과 발견됐을 경우 시판 허가가 자칫 취소될 수도 있어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또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3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간 주 52시간이 가져온 변화의 명암 그리고 해결할 과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바꿔놓은 풍경을 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일명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9개월째. 지난해 예행 기간을 거친 기업들은 이미 정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도입한 지 벌써 1년쯤 다 가는 것 같아서요. 직원들도 크게 혼란이 없었고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라서 지금은 다들 그 업무 형태에 많이 분위기가 정립이 돼 있는.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해 주 40시간을 채우거나 자동으로 컴퓨터가 종료되기도 합니다. 줄어든 업무 시간만큼 평일 여가 시간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민 평균 여가 시간과 여가에 쓰는 비용이 지난 2016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저녁 강좌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동 강좌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가나 필라테스, 또 스트레스 해소 강좌 같은 것도 많이 기획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또 하나의 사회적 변화입니다. 오랜 하나의 규범처럼 돼 있던 장시간 노동을 이번 기회에 좀 크게 줄여나가는 그런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진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상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제도를 모두가 반기는 건 아닙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업종들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그림자는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경력의 일용직 근로자 A씨.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연장 근로가 막혀 당장 집에 가져갈 월급이 걱정입니다. 몰아서 일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그런 어쨌든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52시간을 딱 채워버리면 돈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도 울상입니다. 특히 설비를 쉽게 멈출 수 없는 정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나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정보통신업계의 시름이 깊습니다. 그런 어떻게 계속 끓이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건 24시간이잖아요. 한번 뜨겁게 해놓은 걸 다시 식혔다가 또 쓰고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발사나 그런 IT 보안 이런 데들 어떻게 보면 이제 돌발적인 업무들이 생길 수 있다거나 이제 게임 개발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제 개발했고 런칭 전에 집중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을 수. 때문에 대부분 IT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현행 한 달에서 3개월 혹은 6개월로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분야에서 이거를 한 달 단위로 일반 제조 현장에 맞는 잣대에다 같이 하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양산하기가 좀 어렵다. 여기에 탄력 근로제 시행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워라밸도 좋지만 특수한 환경에 있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대기업이 많은데도 1년 유예를 받아서 오는 7월에나 이 제도가 시행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융권 이야기인데요. 강제 시행이 석 달가량 남은 금융회사 모습들 엄하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모 증권회사에 근무 중인 김모 씨는 오전 10시까지 출근하는 대신 오후 7시에 퇴근합니다. 회사가 하루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 영향이 큽니다. 10시에 출근하고 있는데 8시 출근 때보다 운동이라든지 자기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이 주 52시간제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증권사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제, 시차 출퇴근, 탄력 근로제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KB증권과 KTB투자증권 등은 이미 주 40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 중에 있고 IBK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PC 오프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과 보험회사들은 유연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주 52시간을 적용한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재택근무나 조기퇴근 확대도 적극 시행 중입니다. 가계주에 대한 그런 반복적인 업무들을 많이 전산화시켰고 디지털 창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다 52시간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는 해요. 또 쟁점이었던 IT 관련 부서와 공항지점 등 특수직군에 한해 추가 인력을 뽑거나 근무 시간을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 주 52시간 제도가 강제화되기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 확대가 오랜 시간 거론됐지만 법안의 국회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 소식은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오는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 관련 법안의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쟁점인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의 확대 기간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는 게 변수입니다.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가 합의한 6개월 확대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안은 국회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내대표도 계속 하자고는 밖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입장을 좀 환노위에 있는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현장에선 법 개정이 무산돼 현행 3개월이 유지될 경우를 가장 우려합니다. 탄력 근로가 6개월로 늘어나지 못한다면 실제 많은 일감을 확보하고도 납품기를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대기업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도 불가피하게 생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편 여당은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전에 소위를 열고 탄력 근로제 관련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1년안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3일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취재기자와 이 부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나왔습니다. 윤 기자, 오늘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들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당장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한 달 동안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나가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지방 노동청을 통해 접수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설령 위반을 했다고 해도 곧바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곧바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근로감독관 재량으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석 달간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라는 유예기간을 줍니다. 예. 심지어 3개월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한 달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준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총 4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고용부가 이제 나서서 주 52시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건 언제입니까? 네, 고용부는 오는 5월부터 6월 15일까지는 기업들 자체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직접 조사하는 시점은 6월 16일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때도 현재 대상으로 돼 있는 3,500여 개의 사업장을 모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취약업종으로 분류되는 600여 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도 바로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이때도 사안별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여기에 추가로 한 달의 시정 기간을 더 주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무조건 사법 처리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감독보다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에 어려워 겪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시정 기간도 주고 또 지도도 하고 이런.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고용부는 주 52시간 처벌 유예 계도 기간을 시행하면서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탄력 근로제를 채택한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이후 대한항공에게 땅콩은 그야말로 악연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바로 이 땅콩 회항 사건.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던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비행기를 되돌렸던 갑질 사건이 대한항공 오너리스크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후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소위 물컵 갑질 사건과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 문제가 터져 나왔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횡령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에는 대한항공 등기 이사직에서 주주들에 의해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땅콩을 더 이상 대한항공 기내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다소 생소한 이유긴 합니다만 국제항공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째 문제가 되는 이슈입니다. 실제 적지 않은 미국계 항공사들이 땅콩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요. 브리티시 항공 같은 경우는 땅콩 간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이 앉아 있다면 개인적으로 갖고 탄 땅콩도 봉투를 뜯지 말라는 안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은 땅콩 일괄 제공은 없고 고객이 원할 경우에 견과류 믹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대한항공 주총에서 이른바 오너 총수가 연임에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이번 결정이 나오면서 그때 사안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애꿎게 땅콩이 덤터기를 뒤집어 쓴 그때 그 사건의 본질은 이른바 가진 사람들, 그래서 흔히 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갑질에 우리 사회가 분노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본질은 땅콩이 아니라 갑질에 대한 교훈이었음을 다시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안 찾아가고 쌓여있는 퇴직연금의 적립액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아까운 퇴직연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적립만 해놓고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2017년 기준으로 1,100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놓고 찾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8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간 주인 잃은 퇴직연금은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연금을 못 찾았다면 가입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가거나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주인 잃은 퇴직연금은 본인이 가입 금융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내 연금 조회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이 가입한 금융사별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확인한 뒤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가입한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퇴직연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가입자는 해당 금융사가 제공하는 급여 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반면 확정 급여형, DB형 가입자는
개인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 증명서를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GC는 계좌가 개인마다 하나씩 있어요. 내 계좌에 있는 저 돈을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 건데, DB는 이게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하나의 계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받아가야 되는 건지 그 수준을 좀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돼요. 정부는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민등록상 주소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대형 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과일과 채소 또 생선을 담는 속비닐도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데요. 이런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 김정현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형마트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마트 여기저기서 고객들이 장바구니나 종이봉투에 물건을 담습니다. 하지만 신선식품을 담는 이 속비닐에 대한 규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이나 랩으로 한 번 포장된 식품들은 속비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속비닐의 위치를 묻자 마트 직원이 알려주는가 하면 식품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속비닐에 세제를 담는 사람과 옷을 속비닐에 담다가 계산대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꼭 이걸 챙겨야 하잖아. 그죠? 어디 볼일 보러 왔다가 사갖고 가려도 좀 그렇더라고요. 생선 같은 물이 막 흐르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가져가요? 비닐 이거 있어야지.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속비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기 있는 그 상품 있는 곳에만 비치를 하셔서 근무자분이 이렇게 뜯어주는 형식으로 가셔야 될 텐데 고객들이 알아서 뜯어갈 수 있게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 편의와 환경보호라는 규제 속에 마트 안에 속비닐을 놓고 당분간 실랑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로 물러나면서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폭풍이 큰 상황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국토부 상황이 아무래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토부는 투기 수요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다주택자들한테 살지 않은 집은 파시라고 압박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자 국토부 공무원들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나서 자진 사퇴한 게 처음 있는 일이라서 더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앞으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강남 외 지역의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가 아니면 힘들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다음 국토부 장관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새로 인선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 일단 취재를 해보니 청와대는 최 후보자를 대체할 사람들을 아직 미처 검토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제서야 부동산 문제가 없는 사람 위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문제가 불법이나 위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앞으로 인선할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자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좀 그래도 하마평에 좀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있는데요.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사장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재해보니 실제로 지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예. 박 사장은 집을 2채를 가졌고요. 정 사장의 경우 1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충남과 경북의 논밭을 갖고 있어서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 이 밖에 현재 국토부 차관 두 사람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김정열 2차관과 박선호 1차관인데 차관이 된 지 둘 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관으로 바로 지명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토부는 일단 넘어가 보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이게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역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시민단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예.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같이 공시지가라던가 공시가격 이런 과표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요. 투기 논란이라던가 막대한 자산이익 등 이 과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적임자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총 75억 원어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중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는 17년간 보유하면서도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아서 임대 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금융지주회사 순이익이 약 1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과 KB, 하나와 NH농협 등 9개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11조 6,41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늘었습니다. 은행 순이익은 같은 기간 15% 늘어난 9조 원을 기록하며 전체 지주사 순이익의 64%를 차지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75%인 기준금리는 실물 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며 최근 가계제출 증가세가 둔화됐긴 했지만 금융 불균형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입니다. 어느새 4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바람이 많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다가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모두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바람이 많이 부는 만큼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호남, 경상도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날에 화재가 나면 강한 바람에 불이 옮겨 붙기 쉽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와 정전기 사고 방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깨끗한 하늘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내일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공기가 깨끗한 만큼 실내 환기를 하셔도 좋겠고요. 야외 활동을 하시기에도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원과 대전은 0도, 춘천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울릉도에 새벽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13도, 대구는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까지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가 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